아인슈타인은 60해를 함께한 친구가 죽었을 때 그 유족에게 편지를 한 통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이렇게 쓱 적었어요. 우리처럼 물리학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란 고집스럽게 지속되는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그런데 같은 사람이 같은 손으로 평생에 걸쳐 이렇게도 썼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살아남는 개인 같은 것은 나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어떻게 이 두 문장이 동시에 가능할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저 두 문장은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거의 100년 동안 정반대로 읽어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문장을 제대로 읽고 나시면 오늘 저녁에 해지는 걸 보시는 게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저 문장을 보통 어떻게 읽는지부터 꺼내볼게요. 이 문장은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사진 위에 얹혀서 수십만 번씩 공유됐어요. 상을 당하신 분께 보내는 위로 카드에도 적힙니다. 저도 그런 카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하고 싶은 말은 대략 이런 겁니다.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차원이다. 그러니까 과거는 사라진 게 아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와 마주 앉았던 마지막 저녁 식사는 시공간의 어떤 좌표에 지금도 그대로 있다. 어머니가 여러분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도 거기 그대로 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축을 따라 자리를 옮긴 것뿐이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현재에 없을 뿐 자기 좌표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그림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요. 이 그림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볼까요? 시간이 지도라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펼치면 서울도 있고 대전도 있고 부산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부산에 계신다고 해서 대전이 사라진 게 아니죠. 대전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1998년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좌표에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거기 안 계실 뿐이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좀 놓이시죠? 스르륵 놓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결론 하나가 나옵니다. 죽음은 이사에 불과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약한 자리예요. 아인슈타인 본인이 저걸 정면으로 부정했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인쇄된 책에서요. 1931년에 나온 그의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풀어드릴게요. 자기 육체의 죽음을 넘어 살아남는 개인 같은 건 나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약한 영혼들이나 두려움에서 혹은 우스꽝스러운 이기심에서 그런 생각을 품으라지. 좀 심한 말이죠. 저도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좀 당황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매정했나 싶어서요. 이게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에요. 1953년 7월에 어떤 목사님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영혼과 영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죽기 채 2해도 남지 않았을 때예요. 그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나는 개인의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리는 오로지 인간의 일이며 그 뒤에 어떤 초월적 권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는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유언이 화장이었어요. 그리고 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곳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찾아올 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 아인슈타인이 있다고 적힌 돌 하나를 세상에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자, 그럼 우리 앞에 아주 곤란한 상황이 놓입니다.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평생 한 말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문장을 잘못 읽고 있거나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인만이 평생 지킨 규칙 하나를 빌려오겠습니다. 파인만은 어떤 문장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과 그 문장을 이해하는 것을 칼같이 갈랐어요. 그가 늘 하던 게 있습니다. 멋진 문장을 만나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문장으로 무슨 계산을 했는가? 문장은 누구나 술술 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못 지어내요. 계산은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답은 틀리면 틀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아인슈타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환상이라고 썼을 때 도대체 무슨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동시라는 단어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시죠? 지금부터 이 별거 아닌 단어가 어떻게 우주를 반으로 쪼개는지 보시겠습니다. 물리학자처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가장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어느 카페에서 누군가 커피잔을 달그락 내려놓습니다. 그건 지금 일어난 일인가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이 목소리를 듣는 것과 그 사람이 잔을 내려놓는 것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답이 없습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가 상대성 이론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다들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이야기는 아세요. 빠르게 움직이면 시계가 천천히 간다. 우주에 다녀오면 덜 늙어 있다. 이건 유명하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진짜로 뒤집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무서운 거였어요. 따라오고 계시죠? 동시라는 말에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길에 가만히 서 계십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 쪽으로 걸어오고 계세요. 시속 4km. 그냥 산책 속도입니다. 아주머니가 장바구니 들고 터벅터벅 가시는 속도예요. 이 두 분이 같은 자리에서 슥 스칩니다. 딱 그 순간에 두 분에게 지금 이 순간의 우주 전체가 어떤 모습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까운 것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옆 건물, 옆 동네, 서울과 부산, 차이가 있긴 한데 억분의 1초 수준이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멀리 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봅시다. 250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가만히 서 계신 분의 지금 이 순간의 안드로메다와 걸어오시는 분의 지금 이 순간의 안드로메다는요. 며칠씩 차이가 납니다. 며칠씩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걷는 것만으로요. 시속 4km로요. 한 분의 지금에는 안드로메다에서 어떤 함대가 아직 출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옆을 스쳐 지나가는 분의 지금에는 그 함대가 벌써 며칠 전에 떠났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인데요. 한 명은 걷고 한 명은 서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아니, 둘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맞냐는 질문이 성립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우주에는 누가 맞는지 판정해주는 기준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어요. 진짜 지금을 알려주는 우주 표준 시계 같은 게 어디에도 없습니다. 찾아봤어요. 100년 넘게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 그림 하나로 갑니다. 주방에서 식빵 한 덩어리를 꺼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르지 않은 통덩어리요. 시공간이 그 식빵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있고 거기에 시간이 한 방향 더 있어요. 빵 덩어리의 길이 방향이 시간이라고 해봅시다. 한쪽 끝이 빅뱅이고 반대쪽 끝이 우주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칼로 한 조각을 썰어봅니다. 툭, 서걱, 그 한 조각이 지금입니다. 온 우주의 지금 이 순간이요. 이 조각 안에 여러분도 있고 지구 반대편 그 카페도 있고 안드로메다도 있습니다. 다 같은 순간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평생 그려온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전의 물리학도 딱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게 이겁니다. 칼을 대는 각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만히 서 계신 분은 이 각도로 자릅니다. 걸어오시는 분은 살짝 기울여서 자르세요. 아주 살짝이에요. 산책 속도니까요. 그런데 빵 덩어리가 250만 광년만큼 기니까 그 살짝 기운 각도가 저 끝에 가서는 며칠씩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빵에 칼금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자르시오 하고 콕 표시된 눈금이 없어요. 어느 각도가 진짜 각도인지 알려주는 게 우주에 없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환상이라고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환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멀쩡히 있습니다. 시계도 째깍째깍 잘 갑니다. 커피도 식고 아이도 쑥쑥 자라요. 그가 환상이라고 한 건 온 우주에 공통된 지금입니다. 우주 전체를 한 번에 딱 자르는 그 칼금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그가 계산한 결과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위로 카드로 돌아가 봅시다. 어머니는 1998년이라는 좌표에 여전히 계십니다.
이 문장, 이제 뭐가 이상한지 보이시나요? 이해되시죠? 이 문장은 여전히 하나의 올바른 칼금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칼금을 저 뒤로 옮겨놨을 뿐이에요. 지금이라는 슬라이스가 여기 있고 저기에 1998년이라는 슬라이스가 따로 있고 어머니는 저 슬라이스 안에 계신다는 그림이잖아요. 그건 아인슈타인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건 아인슈타인이 부숴버린 그 그림을 슬쩍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정확히 반대로 읽으신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가 없앤 건 과거의 실제성이 아닙니다. 그가 없앤 건 슬라이스 자체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우주 공통의 지금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저는 왜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느낄까요? 그야 흐르니까요. 이건 논쟁거리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커피가 식고 얼음이 스르륵 녹고 아이가 자라고 저는 늙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늘고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생각에 숨겨진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변화가 곧 흐름이라는 전제예요. 여기서 파인만이 등장합니다. 1964년에 그가 코넬 대학교에서 한 강의가 있어요. 물리법칙의 특성이라는 제목의 연속 강의인데 그중 5번째 강의 제목이 이겁니다. 과거와 미래의 구별. 파인만이 그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게 이거예요. 물리학의 근본 법칙에는 시간의 방향이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로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이렇게 해보시죠. 당구공 2개가 딱 부딪히는 영상을 찍습니다. 딱 하고요. 그리고 그걸 거꾸로 틀어요. 여러분이 알아채실 수 있나요? 못하십니다. 아무도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거꾸로 튼 영상도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각도도 맞고 속도도 맞습니다. 물리학자가 봐도 못 알아냅니다. 그런데요, 계란이 바닥에 툭 떨어져서 퍽 깨지는 영상을 거꾸로 틀면요? 3초 만에 아시죠? 아니, 3초도 안 걸립니다. 노른자가 쭉 모여서 껍데기가 착 다치고 계란이 손으로 쏙 올라가는 순간 바로 아세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계란은 당구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란 속 원자 하나하나는 당구공처럼 부딪히고 튕깁니다. 원자 2개의 충돌은 거꾸로 틀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자를 몇 쪽에 모아놓으면 갑자기 방향이 생깁니다. 어디서 온 방향일까요? 파인만이 짚은 답은 이겁니다. 법칙에서 온 게 아니에요. 경우의 수에서 온 겁니다. 깨진 계란이 다시 모이는 건 법칙 위반이 아닙니다. 이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금지된 게 아니에요. 그냥 경우의 수가 어처구니 없이 적을 뿐입니다. 노른자가 질척질척 흩어져 있는 배열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노른자가 껍데기 안에 얌전히 들어있는 배열은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쪽으로 갑니다. 그게 다예요. 법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인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질문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러면 왜 과거는 경우의 수가 적은 쪽에 있었나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흩어지는 쪽으로 간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흩어지려면 처음에 모여 있었어야 하잖아요. 계란이 지금 깨져 있다는 건 어제 안 깨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제 안 깨져 있었다는 건 그제 닭이 나왔다는 뜻이고요. 이걸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요. 138억 년 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이겁니다. 우주가 어처구니 없이 정돈된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요. 왜 그랬을까요? 모릅니다. 이건 제가 겸손 떠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모릅니다. 오늘날 물리학에서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구멍 중 하나예요. 우주의 시작 조건이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탈길에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138억 년 전에 누군가 우주를 어처구니 없이 단정하게 착착 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개켜진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풀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풀림 위에 살고 있습니다. 커피가 식는 것도, 얼굴에 주름이 지는 것도, 어제 일은 기억나는데 내일 일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전부 그 비탈 때문입니다. 빵 덩어리로 돌아가 볼까요? 방향은 시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빵의 결에 있습니다. 칼이 어느 쪽으로 미끄러지느냐는 빵이 어떻게 반죽됐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반죽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채로 그 결을 따라 미끄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잠깐요.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뒤로 가는 건 정말 하나도 없나요? 정말요? 없죠.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에도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뒤로 가는 게 없다는 전제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낸 사람이 하필 파인만이에요. 여러분 혹시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입자물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 낙서 같은 그림들이요. 화살표가 이리저리 쭉쭉 그어져 있고 꼬불꼬불한 선이 베베 꼬여 있는 그림이요. 그거 파인만이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그림에서 가로축이 공간이고 세로축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은 우리가 아까 자른 식빵 조각이 아니라 식빵을 옆에서 통째로 본 그림이에요. 입자가 빵 덩어리 안에서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를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림에 아주 기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반물질이라고 들어보셨죠? 전자의 짝인 양전자라는 게 있어요. 전자하고 질량은 똑같은데 전하만 반대인 입자입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요. 파인만의 계산에서 양전자가 뭐냐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전자입니다.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시적 표현도 아니고요.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전자가 시간을 거슬러 가는 것으로 놓고 계산하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보는 양전자의 행동이 정확하게 나와요. 소수점 아래 10자리까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물질은 그냥 뒤로 가는 물질입니다. 그게 지금 세계 모든 입자 물리학 계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물리학 역사에서 제일 재미있는 전화 통화예요. 1940년쯤 파인만이 프린스턴 대학원생일 때입니다. 어느 날 지도교수인 존 휠러한테서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휠러가 인사도 없이 대뜸 이래요. 파인만, 왜 모든 전자의 전하와 질량이 똑같은지 내가 알아냈네. 파인만이 물었죠. 왜죠? 전부 같은 전자거든. 무슨 소린지 감이 안 오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빵 덩어리 안에 실 한 가닥이 꿰어져 있습니다. 딱 한 가닥이요. 그런데 이 실이 아주 부지런해요. 빵 안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빵 전체를 쑥쑥 관통합니다. 이제 그 빵을 한 조각 썰어봅니다. 툭! 단면에 실 자국이 몇 개나 보일까요? 수없이 많이 보입니다. 그 자국들은 서로 완전히 별개인 점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전부 같은 실 한 가닥입니다. 휠러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주에 전자가 딱 하나 있고 그놈이 시간을 앞뒤로 정신없이 오가면서 138억 년을 누볐다면 우리가 지금 일하는 한 조각을 잘랐을 때 그 궤적이 수없이 많은 전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을 수밖에요. 하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파인만이 뭐라고 했냐면요. 교수님, 그러면 양전자가 전자만큼 많아야 하는데요. 앞으로 가는 구간이 있으면 뒤로 가는 구간도 그만큼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주에는 양전자가 거의 없습니다. 온통 전자예요. 휠러가 답을 못했습니다. 그 이론은 거기서 폭삭 무너졌어요. 그런데요, 파인만은 그 아이디어의 절반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전자가 하나뿐이라는 건 안 남았습니다. 그건 틀렸어요.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전자는 남았습니다. 그게 파인만 다이어그램이 됐고, 그게 양자 전기 역학이 됐고, 그게 노벨상이 됐어요. 자,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삶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아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혹시 병원에서 PET 검사라는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암 검사할 때 하는 거요. 링 안에 가만히 누워서 도넛 같은 기계를 스르륵 통과하는 검사요. 그 PET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포지트론입니다. 양전자요. 그 검사는 몸 안에 아주 약한 방사성 물질을 넣고 그게 양전자를 내뿜으면 그 양전자가 몸속 전자를 만나서 팡 하고 터지는 걸 찍는 겁니다. 팡팡팡 수만 번씩요. 그 신호를 계산해서 암 덩어리 위치를 잡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전자가 매초 수만 번씩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 목숨을 구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청구도 됩니다. 명심하세요. 시간의 방향은 근본 법칙에 없습니다. 우리 눈높이에 있어요. 원자 하나한테 방향을 물으면 어깨를 으쓱합니다. 몰라요 하고요. 그런데 원자 몇 조개한테 물으면 대답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제일 어려운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지금은요? 지금 이 순간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이게 지금이잖아요. 이건 진짜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의심하실 수 있어요. 내 눈이 정확한가, 내 기억이 맞나, 이 세상이 진짜인가 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의심이 안 됩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확실한 걸 물리학에서 찾아봅시다. 없습니다. 물리학 방정식을 전부 뒤져보세요. 뉴턴 것부터 아인슈타인 것을 지나 오늘 나온 논문까지 다요. 어느 방정식에도 지금이 없습니다. 방정식은 시각을 다룹니다. 시각이 3일 때 이렇고 시각이 5일 때 저렇고 시각들 사이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각들 중에 어느 게 지금인지 표시하는 기호가 물리학 전체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요. 이걸 지도로 생각해 보시면 소름이 돋습니다. 지하철역에 붙어 있는 노선도 아시죠? 모든 역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 지도는 완벽합니다. 어느 역에서 어느 역까지 몇 정거장인지, 어디서 갈아타야 하는지 전부 정확해요. 그런데 그 지도에서 딱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 빨간 화살표요. 손가락으로 콕 집는 그거요. 물리학 지도에는 그게 없어요. 역들은 다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역에 서 있는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적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역에 서 계시잖아요. 확실하게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만들었어요. 루돌프 카르나비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논리학자 중 한 명이에요. 아주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엄격했냐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는 한마디도 못 참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프린스턴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납니다. 삽부. 그리고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카르납은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 그날의 대화를 적어 놓습니다. 1963년에 나온 책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죽고 8년 뒤죠. 제가 자연스럽게 풀어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는 문제가 나를 심각하게 괴롭힌다. 그리고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지금을 경험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고 과거나 미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런데 그 중요한 차이가 물리학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수도 없다. 그리고 카르납이 덧붙인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그 경험이 과학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에게는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체념으로 보였다. 고통스러운 체념이요.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시간이 환상이라고 온 세상에 가르친 사람이 논리학자 앞에 앉아서 지금이라는 게 자기를 괴롭힌다고 조용히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카르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카르납은 논리학자답게 아주 깔끔하게 반박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전부 과학으로 기술할 수 있다. 시간의 순서는 물리학이 다루고 지금이라는 느낌은 심리학이 다룬다. 그러니까 답할 수 없는 질문은 남지 않는다. 논리적으로는 카르납이 이겼습니다. 완벽하게요. 저도 학생이었으면 카르납 편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손을 번쩍 들었겠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 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카르납이 이렇게 적었어요. 아인슈타인은 지금에 대해 과학의 영역 바깥에 있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카르납은 마지막에 아주 정직한 문장을 하나 남깁니다. 나는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이론적인 상황을 정리하는 것보다 그의 개인적인 태도를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본 걸까요? 세상에서 시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시간을 논리로 완벽하게 정리해주는 사람 앞에서 그 정리가 자기한테 안 통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 아인슈타인은 왜 그 답에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카르납은 지금이라는 느낌이 심리학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걸렸던 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걸 물었던 거예요. 왜 하필 여기인가? 빵 덩어리에 칼금이 없다는 건 압니다. 자기가 증명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왜 1905년의 베른거리가 아니라 1955년의 프린스턴 병실인가? 그 질문에 물리학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도요, 우물쭈물하지도 않고 그냥 침묵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는 그걸 모르는 채로 그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편지로 돌아가 봅시다. 도대체 그 편지는 뭐였을까요? 미셸 베소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1896년 취리히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17살 때요. 베소는 6살 위였고 엔지니어였고 음악을 했고 철학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평생 찾아 헤맨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받아주는 사람이요. 1902년부터 두 사람은 베른트커청에서 같이 일합니다. 매일 저녁 퇴근길을 나란히 걸었어요. 뚜벅뚜벅요. 걸으면서 물리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뭔지, 동시가 뭔지, 빛이 뭔지. 그리고 1905년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논문에는 참고 문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줄도요. 인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오, 이거 진짜입니다. 물리학 역사를 통째로 갈아엎은 논문인데 다른 사람 논문을 한 편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생각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마지막 문단에요. 이 문제를 붙들고 있는 동안 친구이자 동료인 베소가 충실하게 곁을 지켜주었고 그에게서 값진 착상을 여럿 얻었다는 것을 밝혀둔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논문에서 감사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명이에요. 그리고 50년이 훌쩍 흐릅니다. 1955년 3월 15일 제네바에서 베소가 세상을 떠납니다. 81살이었어요. 60년 우정이었습니다. 3월 21일 아인슈타인이 베소의 유족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편지예요. 자, 이제 그 편지를 제대로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그 한 문장만 잘 나가는데 앞뒤가 있거든요. 그가 뭐라고 썼냐면요. 자기가 베소한테서 제일 부러웠던 게 물리학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베소가 한 여자와 오랜 세월을 조화롭게 살아냈다는 것이었대요. 자기는 그걸 2번이나 꽤 창피하게 실패했다면서요. 76살 노인이 죽기 27일 전에 60년 친구를 잃고 자기 인생의 실패를 유족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문장이 나옵니다. 미셸이 이 이상한 세상을 나보다 조금 먼저 떠났군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물리학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고집스럽게 지속되는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 문장이 뭔지 보이시나요? 이건 물리학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위로예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종류의 위로입니다. 그는 천국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베소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난다고도 안 했어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 줄도요. 왜냐고요? 그는 그걸 안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안 믿는 걸 상당한 사람한테 팔지 않았습니다. 그가 준 건 딱 하나였어요. 먼저 갔다는 그 순서. 지금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먼저와 나중이라는 순서요. 그게 우주의 근본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가 정직하게 줄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단단한 걸 꺼내서 유족 손에 쥐어준 겁니다. 그게 물리학이었어요. 그가 가진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마음이 아픈 대목입니다. 그는 그걸로 자기 자신은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카르납한테 뭐라고 했죠? 고통스러운 체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이라는 문제가 자기를 심각하게 괴롭힌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장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은 그러니까 손을 잡은 거였어요. 꾹 잡은 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을 물리학 안에서 찾았습니다. 방정식을 다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에 빨간 화살표가 없었죠.
그리고 여기서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아, 그럼 지금은 가짜구나. 흐름은 착각이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느낌이 전부 헛것이구나.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죠.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노선도에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가 안 적혀 있는 건 여러분이 거기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도가 그걸 적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도를 인쇄할 때 그 화살표를 어디에 찍겠습니까? 지도는 누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인쇄소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지도가 할 수 있는 건 역들 사이의 관계를 적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살표는 종이에 인쇄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짚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이겁니다. 물리학에 지금이 없다는 건 지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물리학이 적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을 읽고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주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아인슈타인이 쓴 그 단어를 다시 봅시다. 사람들이 100년 동안 그냥 지나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고집스럽게 지속되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리학자가 뭔가를 환상이라고 부르면서 굳이 그 환상이 고집스럽게 지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전체가 여기로 모입니다. 오늘 저녁에 서쪽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해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해는 안 움직입니다. 지구가 도는 거예요. 초등학교 3, 4학년쯤에 배웁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걸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무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녁에도 해가 집니다. 안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정확하게 알아도, 몇 번을 배워도, 아무리 오래 물리학을 해도 저녁이 되면 해가 저쪽으로 스르륵 넘어갑니다.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집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집니다. 아인슈타인한테도 매일 졌습니다. 이게 고집스럽게 지속되는 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환상에 불과하다에 방점을 찍은 게 아니었어요. 고집스럽게 지속되는 애 찍은 겁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착신은 안 없어진다는 걸요. 자기도 못 없앴으니까요. 60년 친구가 죽은 그날 아침에도 그의 세계에서는 배소가 먼저 갔습니다. 방정식이 뭐라고 하든지요. 그러니까 그 문장은 슬퍼하지 마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슬픈 건 우주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였어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그 편지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앞의 문장은 여러분한테 슬픔을 그만두라고 요구합니다. 뒤의 문장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옆에 앉는 겁니다. 자, 이제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 볼까요? 별빛은 옛날 빛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들 아세요? 저 별이 백광년 떨어져 있으면 지금 보는 저 빛은 100년 전에 출발한 거고 어쩌면 저 별은 벌써 없어졌을 수도 있다. 다큐멘터리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한 칸을 빠뜨립니다. 그러면 저 별은 지금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세요. 답이 없습니다. 아까 안드로메다 이야기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살짝 걷기만 해도 저 별의 지금이 몇 년씩 달라집니다. 고개를 휙 돌리는 것만으로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하늘에서 보고 계신 건 과거가 아닙니다. 거기엔 과거도 현재도 없어요. 그냥 우주가 있고 여러분이 우주와 만나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입니다. 138억 년짜리 빵 덩어리에 칼금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칼을 꾹 쥔 손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하고 무언가를 알아채고 계신 이 자리. 우주에서 칼이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 자리는 여기 하나입니다. 딱 하나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알아낸 것과 알아내지 못한 것을 정직하게 갈라놓고 가겠습니다. 이걸 안 하면 오늘 이야기도 그냥 예쁜 위로 카드가 되니까요. 확실한 것부터 갑니다. 동시성의 상대성. 이건 사실입니다. 실험으로 확인됐고. 여러분, 휴대폰 지도가 매일 증명하고 있어요. 위성시계와 지상시계를 상대성 이론으로 보정하지 않으면 지도가 하루에 10km씩 틀어집니다. 온 우주에 공통된 지금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본 법칙에 시간의 방향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양전자가 시간을 거스르는 전자로 기술된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건 매일 병원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르는 건 뭐냐고요? 거의 전부입니다. 첫째, 그래서 모든 순간이 똑같이 실제하느냐? 이건 아직 논쟁 중입니다. 블록 우주라는 건 해석이에요. 관측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리 철학자들이 이 문제로 갈려서 싸우고 있어요. 오늘 제가 블록 우주가 증명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인터넷에 이런 영상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증명했다. 실제로 맞다. 과학이 확인했다.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은 증명됐습니다. 거기서 모든 순간이 똑같이 존재한다는 결론까지 가는 건 철학적 추론이에요. 그럴듯한 추론이지만 추론입니다. 둘째, 왜 우주가 그렇게 단정하게 개켜진 채로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큰 건데요. 왜 지금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인슈타인도 몰랐습니다. 고통스러운 체념이라고 했잖아요.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자리예요. 파인만이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연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을 바꿀 수는 없다고요. 그가 평생 지킨 규칙이 그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사실인 것을 절대로 섞지 말 것. 그런데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직한 게 차가운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은 유족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서 수백만 명을 울렸어요. 지어낸 위로였으면 진작 잊혔을 겁니다. 지어낸 위로는 위로 카드 안에서만 살거든요. 진짜는 오래갑니다. 그리고 27일 뒤에 그는 자기가 쓴 그 문장 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955년 4월 아인슈타인이 집에서 쓰러집니다. 7년 전부터 앓던 복부 대동맥류가 터진 거였어요. 의사들이 응급수술을 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살 확률이 낮았지만 없지는 않았어요. 그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늘리는 건 촌스러운 일이다. 나는 내 몫을 다했다. 이제 갈 시간이고 나는 우아하게 가겠다. 그리고 병실에서 뭘 달라고 했을까요? 펜과 종이였습니다. 죽어가면서 통일장 이론을 계산했어요. 아, 이거 상상이 되세요. 30년을 붙들고 있던 그 미완의 방정식이요. 10여 장을 썼습니다. 끝내 못 끝냈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도 못 끝냈고요. 1955년 4월 18일 새벽 1시 15분 대동맥이 완전히 터집니다. 그 자리에는 간호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알베르타 로젤이라는 분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에 독일어로 몇 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독일어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말을 영원히 모릅니다. 영원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그의 마지막 말이라는 게 여러 개 돌아다닙니다. 아름다운 문장들이에요. 물리학은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작별 인사하는 법만 빼고. 이런 문장들이요. 병실에서 발견된 비밀 노트에 적혀 있었다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전부 지어낸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런 노트는 없습니다. 그런 문장도 없어요. 마지막 말은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방에 있던 한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으니까요. 그게 전부입니다. 누가 지어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지어냈는지는 알아요. 우리가 그 문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히 아인슈타인이 평생 경고했던 겁니다. 약한 영혼들이 두려움이나 우스꽝스러운 이기심에서 품는 생각, 그가 그렇게 썼죠. 좀 매정한 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좀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좀 그래요. 그런데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그는 그 말을 자기 자신한테도 했습니다. 무덤을 안 남긴 게 그거예요. 그는 자기가 어딘가에 있다고 사람들이 믿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찾아올 자리를 만들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뭔가가 있다고 믿을 테니까요. 그래서 죄를 뿌리라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요. 그런데 여기 지독한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부검을 하던 병리학자가 유족 허락도 없이 그의 뇌를 꺼내갔습니다. 포르말린 병에 푹 담가서 40년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조각을 내서 여기저기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눈은 안과 의사가 가져갔고요. 우덤 하나 안 남기려던 사람의 뇌가 유리병 안에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아인슈타인은 지금 어디 있나요? 유리병 안에 있나요? 제가 뿌려진 그 어딘가에 있나요? 1905년 베른의 저녁거리에서 배소하고 나란히 걷고 있나요? 그가 오늘 여기 계셨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답이 없다는 것. 그게 내가 평생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그가 유족에게 준 걸 다시 보세요. 그는 그 사람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갔다는 게 근본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이 둘이 왜 다르냐고요? 앞의 문장은 여러분한테 뭔가를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뒤의 문장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요. 지금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강해요. 그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주에 그걸 취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던 그 저녁은 지금 어느 창고에 보관 중인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난 겁니다. 영원히 일어난 채로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문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 슬프냐고요? 슬픕니다. 네, 여전히 슬프실 겁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랬어요. 그 문장을 쓰고도 카르나판테는 고통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 슬프시면요. 그건 여러분이 물리학을 이해 못해서가 아닙니다. 해가 지는 걸 보시는 거예요. 안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착시는요. 우주에서 딱 한 자리에서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요. 칼이 들어가는 그 자리요.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문장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냐고 시작했죠. 개인은 죽음을 넘어 살아남지 않는다. 이건 그가 아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은 고집스럽게 지속되는 환상이다. 이건 그가 계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는 문제가 나를 심각하게 괴롭힌다. 이건 그가 느낀 것이었습니다. 세 문장 다 진심이었어요. 모순이 아니라 그냥 정직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그가 남긴 방정식 전부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해가 지거든 한 번만 이렇게 해보세요. 해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 그래도 지는 걸 그냥 보시는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요.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게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우리가 열어만 놓고 못 닫은 문 하나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138억 년 전에 도대체 누가 우주를 그렇게 단정하게 개켜놨는가? 그 기묘한 포인트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해지는 거 한 번만 보고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